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잠 못 드는 밤 오늘도 책을 들었다. 이 시간 들려드릴 책은 영국의 작가 샬롯 브론테가 지은 장편소설 제인 에어입니다. 샬롯 브론테는 폭풍의 언덕을 쓴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로도 알려져 있지요. 1847년 출간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책은 처음엔 커러 벨이라는 중성적인 느낌의 필명으로 발표됐었는데요. 이후 여성 작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영국 문학계는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는 게 아주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시대상 속에서 이 책은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는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이런 자세는 그녀가 사랑을 택하는 데서도 드러나는데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숙모집에서 온갖 눈치를 받고 자란 제인 에어. 기숙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과 친구의 인정을 받으며 성장하고요. 이후 손필드라는 곳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주인 로체스터와 만나게 됩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매력적이지 않으며 점잖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로체스터에게 오히려 허물없이 다가갔고 동등한 위치에서 한마디도 지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주인 로체스터의 마음도 흔들어 놓았지요. 결혼하기로 했던 둘은 그러나 뜻밖의 상황을 만나 헤어지고 여러 우여곡절과 많은 시간을 지나 결국 다시 만납니다. 제인 에어가 그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사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몇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도 만나왔습니다. 결말을 알고 있어도 또 보게 되고 옆에서 직접 확인하게 만드는 것, 고전이 가진 힘이 아닌가 싶네요.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오늘 조 에리님의 번역으로 을류문화사에서 펴낸 책을 읽어 드릴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설 속에서 제인 에어가 로체스터와 거침없는 대화를 나누고 이후 그에게 호감을 느끼는 부분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있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등을 환하게 밝혀놓아서 온 방이 축제 분위기였다. 붉은 난로불이 활활 타고 있고 높은 창과 그보다 더 높은 아치형 문 앞에는 보라색 커튼이 풍성하게 드리워져 있고 아들이 소곤거리는 소리만 빼면 사방이 고요했다. 그 소리가 끊길 때마다 유리창에 들이치는 겨울비 소리가 들렸다. 능직 천 의자에 앉아있는 로체스터 씨의 모습은 이전과 많이 달랐다. 그다지 단호해 보이지도 않고 훨씬 덜 음울해 보였다. 입술에 미소를 띠고 와인 때문인지 눈이 빛났다. 아마도 와인 때문이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는 식사 후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엄격하고 냉담한 오전에 비해 훨씬 더 관대하고 상냥하며 좀 더 멋대로였다. 큰 머리를 의자에 부푼 등받이에 기대고 화강암으로 깎은 듯한 이목구비와 큰 검은 눈에 난로 불빛이 반사되고 있어도 여전히 음울해 보였다. 그의 눈은 크고 검었다. 그리고 멋지기도 했다. 때때로 그의 눈이 약간 그윽하게 변하고 부드럽다고 할 수는 없어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는 것을 독자에게 다시 말하고 싶다. 그는 2분 정도 난로불을 바라보았고 그동안 나는 그를 바라보았는데 갑자기 그가 눈을 돌리는 바람에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걸 들켰다. 에어양, 나를 뜯어보고 있구려. 내가 잘생겼소. 그가 말했다.
내가 생각을 좀 한 다음 대답했다면 관리적으로 애매하고도 공손한 대답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아닌데요. 아, 저런. 당신은 참 독특한 사람이요. 어린 수녀 분위기가 나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양탄자를 내려다보며 앉아있을 때 보면 그렇소. 예를 들면 지금처럼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볼 때만 빼고 말이요. 이상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소박하오. 누군가가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받고 싶은 말을 하면 무뚝뚝하진 않지만 적어도 낭랑한 목소리로 솔직하게 대답을 하오. 너무 솔직하게 말했어요. 용서하세요. 외모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어야 하는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외모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대답했어야 하는데요. 그런 대답을 했어야 하는 건 아니요. 외모의 아름다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 정말. 좀 전에 모욕을 무마하고 쓰다듬으며 달래는 척하면서 교활하게 내 귀 아래쪽을 펜나이프로 찌르는구려. 계속해 보시오. 내게서 어떤 결점을 발견했소? 나는 보통 사람처럼 사지 멀쩡하고 이목구비도 정상인데 말이오. 로체스터 씨, 제 대답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신랄한 대답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정확히 그렇소.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이제 마음대로 대답해 보시오. 나를 비판해 보시오. 내 앞니마가 마음에 안 두어? 그는 이마 위로 가로로 빗어 넘긴 굽실거리는 검은 머리를 뒤로 넘겼다. 그리고 지적 활동을 하는 기관이 잘 모여있는 단단한 이마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거기에 뜻밖의 약점이 있었다. 거기에는 부드러운 자비심이 부족했다. 자, 이제 내가 바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혹시 박애주의자신지 물으면 아마도 무례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또 그러는군. 내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다시 펜나이프로 찌르는군. 내가 아이나 늙은 부인네와는 어울리기 싫다고 말해서 그렇군. 아니요, 어린 아가씨. 난 소위 박애주의자는 아니요. 하지만 양심은 있어. 그리고 양심을 나타낸다고들 하는 튀어나온 부분을 가리켰다. 다행히 그의 이마는 충분히 튀어나와 있었고 특히 이마 위쪽이 넓었다. 그리고 더욱이 한때는 나도 아주 다정했어. 당신 나이 때는 어린 사람, 약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자비심 많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이후 운명의 여신이 나를 마구 때리고 손가락으로 마구 주물러댔어. 이제는 인도산 고무공처럼 단단하고 강해졌다고 자화자찬하오. 아직도 한두 군데 빈틈이 있어 감성적이기도 하고 둥근 공 한가운데 민감한 지점이 있긴 하지만 말이오. 그래, 그렇다면 내게 희망이 있어? 무슨 희망이 있느냐는 말씀이세요? 인도산 고무공에서 인간으로 다시 변할 마지막 희망 말이오. 와인을 너무 많이 드신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런 이상한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다시 변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에어양, 아주 혼란스러워 보이오. 내가 못생긴 것처럼 당신도 예쁘지는 않지만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 아주 잘 어울리오. 더욱이 그건 편리하기도 하오. 내 얼굴을 탐색하지도 못하고 모직 양탄자의 꽃만 바라보니 말이오. 그러니 계속 혼란스러워 하시오. 오늘 밤에는 함께 수다를 떨고 싶소.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대리석 벽난로 선반에 팔을 기대고 섰다. 그렇게 서자 그의 얼굴만큼이나 몸매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가슴은 키와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넓었다. 분명히 대부분 그를 못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자태에는 무의식적인 자부심이 있었다. 아주 편안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했다. 다른 자질들, 내적인 자질이나 우생학적 자질이 너무 당당하게 드러나 개인적인 매력이 부족한 것을 보완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있으면 그와 똑같이 외모를 무시하게 되고 말도 안 되지만 맹목적으로 그런 확신을 믿게 되었다. 오늘 밤에는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소. 그가 되풀이했다. 그래서 당신을 부르러 보낸 거요. 샹들리에와 난로불만 친구로 삼기는 싫소. 파일럿도 안 돼요. 모두 말을 못하니까. 아들은 좀 낫지만 여전히 상대가 안 되고 페어팩스 부인도 마찬가지요. 당신이라면 친구가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 당신에게 그럴 의사만 있다면 말이요. 여기로 당신을 부른 첫날 저녁에 당신을 보고 혼란스러웠어. 그 다음에는 거의 당신을 잊었어. 하지만 오늘 밤에는 귀찮은 것은 마음 편하게 다 잊고 즐거운 일만 생각하기로 결심했어. 이제는 당신을 찾고 싶었어. 즉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소. 그러니 이야기를 해보시오. 이야기 대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잘난 척하는 미소도 아니고 순정적인 미소도 아니었다. 말해보시오. 그가 재촉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뭐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오. 이야기 주제나 방식은 전적으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따라서 나는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는 것 자체를 위해 말하고 뭔가 보여주길 원한다면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 아무 말도 안 하는구려 에어양.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약간 내 쪽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황급히 내 눈을 쏘아보았다. 계속 아무 말도 안 할 셈이요? 화났구려. 아, 일관성이 있어. 어리석게도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어. 에어양, 용서해 주시오. 사실 당신을 아랫사람으로 대하고 싶지 않소. 말하자면 당신보다 20살이나 더 많고 한 세기 앞선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만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싶소. 이건 정당하고 아들식으로 말하면 진심이기도 하오. 이런 우월함, 오직 이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요. 한 가지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지치는 바람에 정신이 녹슨 모처럼 사가가고 있어. 생각을 좀 다른 데로 돌리고 싶소. 그는 공손하게 설명하며 거의 사과하다시피 했다. 나는 그의 겸손한 태도를 모른 척하고 싶지도 그렇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몰라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네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최선을 다해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약간 지배적이고 돌발적이고 때로는 까다롭게 굴어도 되겠소? 아까 말한 이유, 즉 당신은 한 집에서 같은 사람과 조용히 산 데 비해 내 나이는 당신 아버지 뻘이고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을 만나는 다양한 경험을 했고 지구의 반이나 헤매고 다녔다는 이유로 그래도 되겠소?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건 대답이 아니오. 회피적인 대답이라서 오히려 신경에 거슬리오. 분명하게 대답하시오. 저보다 나이가 많고 세상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제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월한지는 시간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달려있죠. 빨리도 대답하는군. 하지만 내가 그 두 가지 이점을 악용하진 않았지만 아무렇게나 사용했으니 내가 우월하다고 할 수 없겠군. 그럼 우월성은 있고 가끔 내가 명령조로 말하더라도 삐지거나 상처받지 말고 내 말대로 해야 하오. 그렇게 하겠소? 나는 미소를 지었다. 로체스터 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자기 명령을 듣는 대가로 내가 1년에 30파운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웃으니 좋군. 순간적으로 스친 표정을 보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말로 해보시오.
보수를 받고 일하는 아랫사람이 주인 명령에 삐지거나 상처를 입을까봐 고민하는 주인은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수를 받고 일하는 아랫사람이라. 무슨 말이요? 당신이 보수받고 일하는 아랫사람이란 말이요? 아, 그렇지. 내가 봉급을 준다는 걸 깜빡했군. 그럼 돈을 주니까 당신을 좀 괴롭혀도 되겠소? 그런 이유로 괴롭히시면 안 되죠. 하지만 돈 문제를 잊으신다면, 그리고 고용인이 충분히 편안한지에 관심을 가진다면 기꺼이 괴롭히셔도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수많은 관습적인 형식이나 말을 생략하더라도 무리하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동의하겠소? 분명히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걸 무리한 행동으로 오해하진 않을게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건 오히려 좋아요. 하지만 자유인은 무례함을 참지 않아요. 아무리 봉급 때문이라고 해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대부분은 자유인이라도 봉급을 받기 위해서라면 뭐든 참을 거요. 그러니 그런 생각은 혼자서 하고 잘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화하려고 하지 마시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악수를 하고 싶소. 당신 말의 내용 못지않게 당신의 말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소. 당신은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말하오. 그와 반대로 보통은 솔직하게 말하면 허세나 냉담함으로 반응하거나 그 말의 의미를 멍청하게 못 알아듣거나 천박하게 곡해하오. 간 여학교를 졸업한 가정교사 중 당신처럼 대답하는 사람은 3,000명 중 3명도 안 될 거요. 하지만 당신에게 아부할 생각은 없어. 대다수 사람과 다르게 태어났다 해도 그건 미덕이라기보다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일 테니 말이오. 그리고 결국 내가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렸어. 내가 지금 아는 바로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거의 같을 수도 있고 몇 가지 장점은 있지만 그걸 상쇄할 만한 참을 수 없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 당신도 그럴 수 있죠. 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가 내 시선의 의미를 읽은 것 같았다. 마치 내가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대답했다. 그렇소, 그렇소. 당신이 맞소. 나도 결점이 많소. 알고 있소. 결점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도 않소. 나는 당신을 믿소. 다른 사람들에게 심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건 신이 알고 있어. 내겐 마음속 깊이 반성해야 할 과거와 행동과 부끄러운 생활이 있어. 그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웃고 비난해야 하오. 21살에 잘못된 항로에 들어섰소. 아니,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렸다는 게 맞을 거요. 그 다음에는 올바른 항로로 돌아오지 못했소. 하지만 다른 항로를 택할 수도 있었을 거요. 그랬으면 당신만큼 선량하고 당신만큼 흠이 없고 당신보다 현명했을 거요. 당신이 누리는 마음의 평화, 결백한 양심, 더럽혀지지 않은 기억, 그 모든 게 부럽소. 오점도 없고 더럽혀지지도 않은 기억은 훌륭한 선물, 마르지 않고 계속 솟는 순수한 샘물이 아니겠소. 18살 때 일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땐 괜찮았소. 평온하고 건전했소. 더러운 물이 몰려와 썩은 웅덩이가 되지는 않았소. 18살 때는 당신과 똑같았소. 아주 똑같았소. 원래는 대체로 선량한 사람이었소, 에어양. 더 나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소. 보다시피 지금은 아니지만 말이요.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요. 적어도 당신 눈에서 그런 뜻을 읽어내고 우쭐하고 있어. 내 말을 믿으시오. 난 나쁜 사람이 아니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이지 본성보다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시오. 온갖 보잘것없는 사소한 방탕에 빠져 살면서 그것을 인생 탓으로 돌리는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같은 부자고 진부한 죄인이요. 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소?
앞으로 살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어느새 친구들이 당신을 붙잡고 비밀을 털어놓을 거요. 사람들은 당신의 장점이 당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거요. 당신들의 경솔한 행동을 악의적으로 비웃지 않으리라고. 말하자면 타고난 공감을 보이며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할 거요.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드러내놓고 공감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로나 격려가 될 거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걸 추측하세요? 난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거의 일기에 생각을 쓰는 것처럼 자유롭게 말하는 거요. 아마 환경을 극복했어야 한다고 말할 거요. 그렇게 했어야 하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보다시피 그러지 못했어. 운명이 내게 부당한 일을 했을 때 침착했어야 하는데 그런 지혜가 없었어. 필사적이 되었어. 그 후 타락했지. 이제는 어떤 사악한 멍청이가 상스럽게 치사한 짓을 해서 역겨워도 내가 그런 멍청이보다 낫다고 우쭐댈 수가 없어. 그와 같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내가 좀 더 굳건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랬기를 신이 얼마나 바라는지 알고 있어. 에어양, 유혹에 빠져 잘못을 저지르면 끔찍한 후회가 밀려든다오. 후회는 인생의 독이요. 참회가 인생의 치유제라고들 하는데요. 치유제는 아니요. 아마 개심은 치유제가 될 거요. 그리고 개심할 수도 있고. 아직은 개심할 힘도 있어. 하지만 나처럼 방해물이 있고 부담을 져야 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개심을 생각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더욱이 내게는 절대로 행복이 주어지지 않을 테니 인생의 쾌락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쾌락을 추구하겠소. 그럼 점점 더 타락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달콤하고 신선한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안 돼요? 황야의 벌이 모은 토종꿀처럼 달콤하고 신선한 쾌락을 얻을 수도 있어. 혀를 쏘일 거예요. 쓴맛이 날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오? 쾌락을 맛본 적도 없지 않소. 당신은 참으로 진지하고 경건해 보이오. 그리고 이 카메오처럼 아는 게 없어. 인생의 문에 들어서지도 않았고 인생의 신비를 모르는 당신 같은 인생의 초보자는 내게 설교할 권리가 없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일깨워 드렸을 뿐이에요. 잘못은 후회를 가져오고 후회는 인생의 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가 잘못에 대해 말하는 거요? 내 머리에 스친 그 생각이 잘못은 아닐 거요. 유혹이라기보다 영감이라고 믿소. 그건 아주 포근하고 아주 위안이 되었소. 난 그걸 아오. 여기에 다시 그것이 다가오. 이건 악마가 아니오. 분명하오. 악마도 빛의 천사 옷을 입고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손님이 들여보내달라고 할 때는 받아들여야만 하오. 믿지 마세요. 진짜 천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어떻게 하시오? 어떻게 심연에 빠진 타락한 천사와 영원한 신의 보좌에서 온 심부름꾼을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 안내자와 유혹자를 구분할 수 있냐 말이오. 당신 안색을 보고 판단했어요. 당신께서 다시 찾아온 제안에 대해 말할 때 괴로워 보이셨어요. 그 말을 따르면 확실히 더 불행해질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소. 그 천사는 최고의 은총이 담긴 메시지를 가져왔소.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내 양심의 수호자가 될 필요는 없소. 자, 이리로 오시오. 사랑스러운 방랑자여.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만 보이는 환영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반쯤 뻗은 팔을 가슴 위에 포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를 꼭 끌어안은 것처럼 보였다. 그가 나에게 계속 말했다. 신이 변장한 게 틀림없는 순례자를 만난 거요.
그는 이미 내게 이로운 일을 했소. 과거의 내 마음이 일종의 납골당이었다면 이제는 성전이 될 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더 이상 대화를 못 하겠어요. 한 가지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과거에 원하는 만큼 선량하지 못했다는 것과 당신의 불완전함을 후회한다는 것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이해가 가네요. 더러운 기억은 영원한 독이라는 암시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노력하시면 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겠다고 결심하시면 몇 년 안에 새롭게 순수한 추억을 쌓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올바르게 생각하고 제대로 말했소, 에어양. 그리고 이 순간 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포장하고 있어. 주인님? 좋은 의도를 단단하게 깔고 있고 부싯돌처럼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소.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사람들을 사귀고 다른 일을 할 거요. 그리고요? 그리고 순수한 광석이 더러운 똥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훨씬 나은 사람을 사귀고 나은 일을 하겠소.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오. 하지만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소.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 동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목적과 동기가 모두 옳다는 법을 통과시키는 바요. 그 법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처럼 바꿀 수 없는 거요. 만일 합법적으로 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면 목적과 동기가 옳을 리 없어요. 에어양, 물론 새로운 법령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옳소. 전례 없는 환경은 전례 없는 규칙을 요구하오. 위험한 속담처럼 들리는군요. 법령이 오용되기 쉽다는 것은 곧 알 수 있잖아요. 잘난 척하는 성인이로군. 그렇긴 하오. 하지만 조상의 이름으로 오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오. 당신은 인간이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요?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완벽한 신에게 주어져야 할 안전한 힘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죠. 무슨 힘 말이요? 허용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려는 힘 말이에요. 그것을 옳다는 걸로 정한다는 식의 말 말이에요. 그것을 옳은 걸로 정한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이 그 말을 분명히 해주었어. 그럼 그것이 옳기를 기원해요. 전혀 알 수 없는 대화를 계속하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일어서며 말했다. 게다가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의 성격을 도저히 꿰뚫어 볼 수 없었다. 적어도 현재로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불확실한 느낌,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처럼 애매한 불안감도 있었다. 어딜 가오? 아들을 재우려고요. 아이가 잘 시간이 지났네요. 스핑크스처럼 말하니까 두려운가 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두려워하고 있어. 이기적이라서 실수를 저지를까 봐 무서운 거요. 그런 점에서 걱정되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를 소리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그렇게 심각하고 조용하게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나는 말이 되는 걸로 착각할 것 같소. 에어양, 생전 안 웃소? 일부러 대답할 필요는 없소. 좀 채 웃지 않는다는 건 알겠소. 하지만 아주 즐겁게 웃을 수 있을 거요. 정말로 원래 금욕적인 성격은 아닐 거요. 내가 원래 사악한 사람이 아니듯이 말이요. 로우드 시절에 억제하던 버릇이 아직도 좀 남아있어서 크게 인상을 쓰는 법도 없고 말도 조용히 하고 행동도 얌전하오. 그리고 남자나 오빠, 아버지나 주인, 누구든 남자 앞에서 즐겁게 웃거나 자유롭게 말하거나 경박스럽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겠지.
당신을 의례적으로 대하지 않을 테니 머지않아 내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할 거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다양한 행동이나 표정을 지을 거요. 나는 가끔씩 세 장의 빽빽한 창살 사이로 호기심에 찬 새의 시선을 보았어. 세 장 속에 생생하고 불안해하고 결의에 찬 포로가 있어. 자유롭기만 하면 구름까지라도 날아갈 거요. 아직도 가고 싶소. 9시를 치는데요. 걱정 마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아델은 아직 잠자리에 들 채비가 안 되었소. 이렇게 등을 난로 쪽으로 하고 방 쪽으로 얼굴을 돌리니 관찰하기가 쉽소. 당신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끔씩 아델을 지켜보았소. 그 아이는 상자에서 약 10분 전에 작은 분홍색 실크드레스를 꺼냈소. 그 옷을 펼칠 때 얼굴이 환희로 빛났소. 교태가 그 애의 피 속에 흐르다가 두뇌 속에 섞여 골수까지 배었소. 입어봐야지. 그 애가 큰 소리로 외쳤소. 지금 당장. 그러면서 방 밖으로 뛰쳐나갔소. 지금 소피와 함께 옷을 갈아입고 있을 거고 몇 분 뒤면 다시 들어올 거요. 연극이 시작될 때 무대에서 나타나던 셀린 바랑의 축소판을 보게 될 거요.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곧 나의 가장 나약한 부분에 충격을 줄 거요. 그런 예감이 두오. 자, 이제 내 말대로 되는지 봅시다. 머지않아 복도를 경쾌하게 걸어오는 아델의 작은 발소리가 났다. 후견인의 예상대로 아델이 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갈색 옷 대신 짧은 장밋빛 드레스를 입고 왔다. 치마를 최대한 부풀린 드레스를 입고 앞니마에는 장미봉오리 화관을 쓰고 있었다. 실크 스타킹을 신고 발에는 작은 하얀색 세틴 샌들을 신고 있었다. 옷이 예뻐요? 그녀가 앞으로 뛰어나오며 말했다. 구두는요? 그리고 스타킹은요? 가만 춤을 춰볼게요. 그러고는 치마를 펼치고 샷의 스텝으로 춤을 추며 방을 가로질러 로체스터 씨 앞에 와서 발끝으로 서서 한 바퀴 가볍게 돌더니 그의 발밑에 한쪽 무릎을 꿇고 외쳤다. 선물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일어서서 덧붙였다. 엄마도 꼭 이렇게 했죠? 그렇죠? 정확히 그래. 그리고 이렇게 내 영국 바지 주머니에 마법을 걸어 영국 금화를 빼갔지. 나도 순진할 때가 있었어, 에어양. 아주 순진했지. 당신이 봄 나무처럼 싱싱하듯이 나도 한때는 당신 못지않게 싱싱했다오. 물론 나의 봄은 가버렸어. 하지만 손에 프랑스 꽃 한 송이를 남겼어. 그 꽃의 뿌리가 소중하지 않고 금화가루만 그 뿌리에 거름이 된다는 걸 안 뒤에는 특히 지금처럼 인조꽃 같을 때는 과거의 반밖에 안 줬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저지른 크고 수많은 작은 죄를 속죄하려는 로마 카톨릭의 원칙에 따라 그 꽃을 간직해 기르고 있어. 이 모든 것을 언젠가 설명해 주겠소. 나중에 로체스터 씨가 그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아델과 있다가 우연히 그를 만났다. 그녀는 파일럿과 셔틀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나더러 긴 밤나무 가로수길을 거닐자고 했다. 그 길에서는 아델이 보였다. 아델은 프랑스인 오페라 댄서인 셀린 바랑의 딸이라고 했다. 한때 셀린에게 소위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셀린은 공공연히 자신이 그를 더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비록 못생겼지만 그녀의 우상이라고 생각했다. 우아한 아폴로 벨비디어의 조각상보다 운동선수 같은 자신의 몸매를 그녀가 더 좋아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에어양, 이 프랑스 요정이 영국 도깨비를 더 좋아하는 데 우쭐해져서 호텔에 그녀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하인과 마차, 캐시미어 옷과 다이아몬드와 레이스를 완벽하게 제공했어. 간단히 말해 흔히 멍청이들이 그러듯이 파멸의 길로 들어섰어.
수치와 파멸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설계할 독창성이 없었던 것 같소. 예전부터 있던 평평대로에서 1인치도 어긋나지 않고 멍청하게 바로 그 길을 갔소. 다른 얼간이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고 그런 운명을 맞이해 마땅했소. 예상치 못한 어느 날 저녁 셀린에게 갔는데 마침 그녀가 외출 중이라 없었소. 하지만 따뜻한 밤인데다 파리를 어슬렁거리느라 피곤하기도 해서 그녀의 내실에 앉아 있었소. 직전까지 그녀가 있어 신성해진 공기를 숨쉬는 게 행복했어. 아니요, 내가 과장하는 거요. 그녀에게 신성한 미덕은 없다고 생각했어. 성전의 향기라기보다는 그녀가 남긴 달콤한 사탕향 향수, 즉 호박과 사향 냄새였어. 온실의 꽃향기 같은 향수 때문에 숨이 막혀와 문을 열고 발코니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 달빛도 좋고 가로등빛도 비치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어. 발코니에는 의자가 한두 개 놓여 있었어. 거기에 앉아 시가를 꺼냈어. 괜찮다면 지금 시가를 하나 꺼내겠어. 그가 시가를 꺼내 불을 붙이느라고 이야기는 여기서 끊겼다. 쌀쌀한 흐린 대기 중에 하바나 시가의 연기를 내뿜으면서 그가 계속 말했다. 그 당시 나는 봉봉사탕을 좋아했어, 에어양. 그래서 깨물어 먹고 있었어. 번갈아가며 초콜릿이 든 사탕을 먹다 담배를 피우다 하면서 근처 극장으로 가는 화려한 거리의 마차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때 환한 도시의 불빛 속에 멋진 영국 말이 끄는 낯익은 우아한 마차가 똑똑히 눈에 들어왔어. 내가 셀린에게 준 그 마차였어. 그녀가 돌아오고 있었어. 물론 쇠 난간에 기대어 있던 내 심장은 초조해하며 두근거렸어. 예상대로 호텔 문 앞에 마차가 멈추었어. 나의 불꽃이 내렸어. 그렇게 더운 6월에 꼭 입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망토를 걸친 여인이 내렸어. 망토를 걸치기는 했지만 마차 계단에서 뛰어내릴 때 치마 아래로 삐져나온 작은 발을 보고 곧 그녀인지 알아보았어. 발코니에서 몸을 숙여 나의 천사여 라고 속삭일 뻔했어. 물론 여인의 귀에만 들릴 만한 소리로 말이오. 그때 마차에서 그녀를 따라 내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 포장도로에서 징이 박힌 구두 소리가 났고 아치형의 호텔 현관을 지날 때 모자를 쓴 머리가 보였어. 에어양, 질투를 느껴본 적 없죠? 물론 없을 거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을 테니 물을 필요도 없겠지. 두 가지 감정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을 거요. 당신 영혼은 잠들어 있어. 그 영혼을 깨우려면 충격을 가해야 할 거요. 지금까지 당신의 청춘이 고요하게 흘러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조용히 흘러가는 물속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떠내려가고 있으니 곧 강바닥에 바위가 빽빽하게 나타나도 보지 못하고 그 아래서 물결이 소용돌이 쳐도 듣지 못할 거요.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언젠가 암초를 만날 것이고 인생의 흐름 자체가 거품을 내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격렬한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거요. 그럼 당신은 뾰족한 암초 끝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거나 현재의 나처럼 큰 물결에 휩쓸려 위로 솟구쳤다가 고요한 강물을 타고 흘러갈 거요. 난 이런 날이 줬어. 하늘이 강철색을 띠는 이런 날 말이요. 이렇게 서리가 내려서 단단하고 고요한 세상이 줬어. 나는 손필드가 줬어. 유서 깊은 저택인 것도 좋고 외진 곳에 있는 것이 좋소. 까마귀가 둥지를 튼 고목도, 집의 회색빛 앞모습도, 강철빛 하늘을 반사하는 쭉 늘어선 어두운 창문도 좋소. 그렇긴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이것에 대한 생각조차 혐오하고 마치 역병이 덮친 저택이냥 이곳을 얼마나 피했던지, 지금도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는 이를 갈고 아무 말도 안 했다. 걸음을 멈추고
단단한 땅을 구두로 쾅쾅 쳤다. 갑자기 혐오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그는 그 생각에 너무 몰두해 앞으로 걸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그가 멈추었을 때 우리는 가로수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 앞에 그 저택이 있었다. 그는 그 전이나 후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증오에 찬 눈길로 흉벽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검은 눈썹 아래에서 더 커진 큰 눈동자에 고통, 수치심, 분노, 초조함, 역겨움, 증오가 나타나 서로 다투면서 순간적으로 떨렸다. 어느 감정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겨루며 격렬한 갈등이 벌어졌다. 하지만 또 다른 감정이 승리했다. 뭔가 단단하고 냉소적인 것이었다. 의지에 찬 단호한 감정이 분노를 가라앉혔고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에어양, 조용히 있는 동안 나는 운명의 여신과 논쟁 중이었소. 운명의 여신은 저기 자작나무 둥지 아래 서 있어. 포레스의 황야에서 맥베스 앞에 나타난 마녀들 중 하나처럼 말이오. 손필들을 좋아한다고 그녀가 손가락을 치켜들고 말했소. 그러고는 대기 중에 경고를 썼소. 위층 창문과 아래층 창문 사이의 집 정면 전체에 번쩍이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썼소. 좋아할 수 있으면 좋아해봐. 좋아할 용기가 있으면 좋아해봐. 좋아할 거야. 내가 말했소. 좋아할 용기도 있어. 그리고 난 약속을 지킬 거요. 행복, 선량함, 그렇소. 선량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모두 극복할 거요. 과거의 나나 현재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소. 욥기에 나오는 레비아단이 창과 화살과 사슬 갑옷을 부수었듯이 나 역시 사람들이 철과 동으로 된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짚이나 썩은 나무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겠소. 이때 아들이 셔틀콕을 가지고 달려왔다. 저리 가거라. 그가 크게 소리쳤다. 멀리 갈 거라. 아니면 소피에게로 가든지. 계속 아무 말 없이 걸으면서 나는 용기를 내어 갑자기 어디서 딴 이야기로 흘러갔는지 그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래서 바람량이 들어올 때 발코니를 떠나셨어요? 적절하지 않아 그가 이 질문을 무시할 줄 알았다. 그런데 반대로 인상을 쓰고 상념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깨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에서 그늘이 거치는 것 같았다. 아, 셀린을 잊고 있었군. 다시 말하자면 신사의 호의를 받으며 나의 마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쉿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소. 달빛이 비치는 발코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던 질투라는 초록색 뱀이 몸을 세우더니 내 위도스로 미끄러져 들어와 2분도 안 되어 내 심장 속까지 파고 들어왔소. 이상하오. 그 지점에서 그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젊은 아가씨를 붙들고 이 모든 걸 털어놓다니 이상하오. 나 같은 남자가 당신처럼 경험도 없고 색다른 아가씨에게 자기 정부였던 오페라 가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가장 흔한 일인 것처럼 가만히 듣고 있는 당신도 이상해 보여요. 하지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당신이 특이한 사람이어서요. 전에도 슬쩍 말한 적이 있지만 말이요. 당신은 심각하고 사려 깊은 데다 조심성까지 많아 비밀을 털어놓게 돼요. 게다가 내가 어떤 정신의 소유자와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어. 당신의 정신은 쉽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 특이하고 독특한 정신이요. 다행히 해를 입힐 생각은 없소. 설령 해를 입히려고 해도 해를 입지 않을 거요. 당신과 나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을 거요. 내가 당신을 망칠 수 없는 반면 당신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니 말이요. 이렇게 딴소리를 하다가 그는 다시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난 발코니에 있었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침실로 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
몰래 숨어서 지켜봐야겠군. 그래서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대화를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두고 커튼을 창문으로 가렸어. 연인들이 사랑의 맹세를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틈만 남기고 창문을 닫았어. 그러고 나서 살금살금 내 의자로 돌아갔어. 내가 다시 의자에 앉자 두 사람이 들어왔어. 나는 잽싸게 문틈에 눈을 갖다 댔어. 셀린의 하녀가 들어와 등을 켠 뒤 등을 탁자 위에 두고 나갔어. 불빛을 받으니 두 사람이 똑똑히 보였어. 두 사람 모두 외투를 벗었어. 세틴 드레스에 보석, 물론 내가 선물로 준 보석으로 화사하게 치장한 바랑이 거기 있었어. 남자는 장교 제복을 입고 있었어. 내가 아는 망나니 사작이었어. 사교계에서 이따금 만난 사람으로 머리가 빈 데다 못된 젊은이였어. 정말 경멸스러워서 증오의 여지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를 알아보자마자 질투라는 뱀의 이빨이 즉시 부러져 버렸어. 동시에 셀린에 대한 사랑도 촛불 끄개를 덮은 것처럼 사라졌어. 저런 상대 때문에 나를 배신할 여자라면 그런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여자는 경멸할 만한 가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녀에게 속아 넘어간 나 역시 그녀 못지않게 경멸을 받아야 마땅했어.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했어.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어. 변덕스럽고 속물스럽고 냉담하고 어처구니 없는 대화여서 듣고 있자니 화가 나기보다는 지겨워졌어. 마침 탁자 위에 내 명함이 놓여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나를 화제로 삼았어. 두 사람 모두 나를 제대로 공격할 힘이나 기지가 없었어. 하지만 그들 나름의 치사한 방식으로 천박하게 나를 모욕했어. 특히 셀리는 나의 신체적 결함에 대해 재치 있게 과장해가며 말했어. 장애라고까지 했어. 내 앞에서는 소위 나의 남성미를 열렬히 칭찬했던 그녀가 말이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나를 못생겼다고 직접 말한 당신과는 딴판이오. 그때 두 사람의 대조에 충격을 받았어. 다시 아델이 달려왔다. 존이 와서 대리인이 방문했다고 전하네요. 아저씨를 보고 싶다 하신다는데요. 아, 그러면 요약해서 말해야겠군.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 그들을 덮쳤어. 셀린에게 더 이상 내 보호를 받을 필요 없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호텔을 비워달라고 말한 뒤 당장 급하게 쓸 정도의 돈이 든 지갑을 주었어. 그녀가 비명을 지르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애원하고 드러누워 발작을 일으켰지만 무시했어. 그 자작에게는 블로뉴 숲에서 결투를 하자고 했어. 다음 날 아침 기꺼이 그를 만나 병아리 날개처럼 약한 그의 불쌍하고 창백한 팔에 총알을 한 방 쏘았어. 그걸로 두 사람을 다 처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재수없게 6개월 전에 바랑이 내게 이 여자아이 아델을 보낸 거요. 그녀 말로는 내 딸이라는 거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거요. 얼굴을 보면 내 딸이라는 증거가 확실치 않지만 말이요. 그 아이보다는 오히려 파일럿이 더 나를 닮았어. 나와 헤어진 지 몇 년 뒤 아이 엄마라는 여자는 아이를 버리고 가수와 이탈리아로 도망가 버렸어. 아델이 딸이니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적도 없고 지금도 이 아이 아버지가 아니므로 어떤 의무도 인정할 수 없어. 하지만 저 아이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불쌍한 아이를 파리의 시공창에서 빼내 여기에 옮겨 심은 거요. 영국 정원의 건강한 땅에서 깨끗하게 자라라고 말이요. 그리고 페어팩스 부인이 그녀를 가르칠 사람으로 당신을 찾아낸 거요. 이제 당신도 저 아이가 프랑스 오페라 댄서의 사생아라는 것을 알았으니 당신 일이나 학생에 대해 지금과 다르게 생각할 거요. 언젠가 다른 일자리를 구했으니 새 가정교사를 알아보라고 나를 찾아올 거요. 에어.
아니에요. 아델은 자기 어머니나 당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관심이 생기네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당신은 딸이 아니라고 하니 어찌 보면 고아네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가정교사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증오하는 부잣집 망나니 애들을 나를 친구로 의지하는 고아보다 더 좋아하겠어요? 오, 그런 각도에서 보는구려. 난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어. 어두워지니 당신도 들어오시오. 하지만 나는 아델과 파일럿과 함께 바깥에 좀 더 머물렀다. 아델과 함께 달리기도 하고 셔틀콕으로 제기차기도 했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아델의 코트와 보닛을 벗긴 뒤 그녀를 무릎 위에 앉혔다. 무릎에 앉힌 상태로 1시간 정도 마음대로 제잘되게 두었다. 그녀가 좀 버릇없게 굴거나 쓸데없는 말을 해도 내버려 두었다. 귀여워해주면 그녀는 흔히 그런 식으로 굴었다. 영국인의 기질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경박함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장점도 있었다. 그녀의 장점을 모두 최대한 이해할 마음이 생겼다. 그녀의 얼굴과 이목구비에서 로체스터 씨와 닮은 점을 찾아보았으나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다. 둘이 부녀 관계임을 말해주는 특징이나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다. 안 된 일이었다. 닮은 점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로체스터 씨가 그녀를 더 배려할 텐데. 잠자리에 들어서야 로체스터 씨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가 말한 대로 이야기 자체에는 그다지 특별한 게 없었다. 물론 부자 영국 남자가 프랑스 무희를 사랑하다 배신당한 일 정도는 사교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요사이 자신이 아주 만족스럽고 오래된 저택과 그 주변을 최근 들어 다시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갑자기 울컥하며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의아해하며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당장은 이해가 안 가 생각을 접고 그 대신 나를 대하는 주인의 태도를 생각해 보기로 했다. 나의 분별력을 높이 사서 그가 나를 신뢰하는 것 같았다. 그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처음에 비해 요 몇 주 동안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훨씬 일관성이 있었다. 나를 성가시게 여기지도 않고 거만하고 쌀쌀맞게 변덕을 부리지도 않았다. 우연히 만나도 늘 반가워하며 말을 건넸고 때로는 미소를 지었다. 정식으로 그에게 호출을 받아서 가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대를 해주었다. 그래서 정말 그를 재미있게 해줄 능력이 내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저녁에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내게도 이롭고 그에게도 즐거운 일 같았다. 사실 나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다. 그는 터놓고 말하는 성격이었다. 세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세상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기를 좋아했다. 그가 알려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가 펼쳐 보이는 새로운 그림을 상상하고 마음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새로운 지역을 가는 게 너무나 즐거웠다. 유해한 말을 듣고 놀라거나 난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가 편안하게 대해주자 나는 거추장스러운 구속에서 해방되었다. 그가 다정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진솔한 건 못지않게 예의 바르게 나를 대해주자 나도 그에게 이끌렸다. 나는 때때로 그가 주인이라기보다는 마치 친척 같다는 기분을 느낀 적도 있었다. 가끔은 여전히 지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게 그의 버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 나는 내 인생에 더해진 이 새로운 관심사로 인해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혈연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초승달처럼 가냘프던 내 운명이 점점 불어나는 것 같았다. 존재의 공허감도 채워졌다. 건강은 점점 좋아졌고 살도 찌고 기운도 났다.